성역 없이 정치를 꿰뚫어 보는 시간 월요일 모두 까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 동안 뭐 엄청난 뉴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됐는데 본격적 얘기 전에 이 정순신 이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부터 얘기를 좀 하면 학폭 문제 때문에 결국 28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폭 문제 이전에 네. 터질 게 터졌다. 제가 사실은 이 사건 나기 며칠 전에 다른 어떤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재명을 잡으려는 검찰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찌른다. 그래서 결국 민심 위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 이 사건이 터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인사 풀들이 그래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쓸 때 써야 되잖아요. 이제 경찰도 자존심이 있는데 경찰 중에서 초기 이제 그 본부장은 뭐 경찰 중에서 좀 뽑아서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거 만들 때 벌써 경찰들 내부에 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찰 3만 명 경찰 가족 경우에 경찰 출신들이 지금 많이 비판적으로 돌아섰어요. 결국 이제 그 경찰들의 민심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렇죠. 치안 문제, 또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심 위반을 하면 되느냐. 그 정순신 그 본부장 사퇴 문제는 뭐 하루 만에 사퇴했던 게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잘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식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아들의 학폭 문제 또 그 학폭에서 진정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은 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아빠 찬스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당시에 인권 관련돼 있는 검찰 부서에 있으면서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아빠 찬스를 통해 가지고 덮으려고 했다는 거. 여기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아빠 찬스했던 엄마 찬스했던 뭐 조국 추미애 이런 분들 잘 아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정권을 내놓는 상황까지 갔다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다. 검찰이 그 금융감독원이나 법무부 또 나름대로 청와대 이런데 뭐 검찰이 주요 부서에 다 들어가 있고 핵심 부서에 들어가 있지만은 경찰 조직까지 대국민 접촉을 하는 안전 문제를 책임져 경찰 조직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뒀다. 지금 검찰 말씀하셨는데 보면 인사 추천부터 검증부터 다 검찰이거든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에다 그걸 넘겼잖아요. 인사검증단에. 그 검찰 출신이죠. 거기다가 인사기획관 또 안에 또 공직기관 비서관. 검찰 라인이 있으니까 저는 그보다도 검찰 라인이 검찰을 깨고 돌았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돈봉투 문제. 이영렬 그 검사장 때 돈봉투 문제도 걸려 있었죠. 아들 학폭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왔느냐. 뭐 저는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인사검증이 올라오면은 대통령도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윤 대통령이 어떤 센터를 썼느냐. 이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강호에 인물 많다.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막으려면 더 이상 검찰 출신을 권력기관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이거 안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지금 왜냐하면 야당이 검찰공화국하고 검찰공화국 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얘기까지 한다고요? 그럼 뭐 전체적인 구호가 그래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당의 투쟁에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 또 하나는 오늘 뭐 저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하잖아요. 체포동의안 부결돼도 이 문제 때문에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야당도 복 많은 정권 만났고 야당 정권도 복 많은 야당 만났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물의 거밥들이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이든 한동훈 장관도 이제 인사검증 책임자니까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 사과까지는 힘들겠지만은 인사검증단을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가져갔으면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사과하는 게 맞죠.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검사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거, 정치하는 거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정치 전면에 나서가지고 끝이 좋은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검사의 본연의 임무는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하고 싸움이잖아요. 정치는 포용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건데 그것을 뜻을 평생 따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 끝나서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출신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공천 물갈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텐데 네. 검찰 출신들은 좀 많이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도요. 국힘당에 그 검찰 출신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민주당도 많긴 하고요. 그래서 이 법을 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법 문제에 전문성이 있어서 들여놨더니 법은 다루지 않고 법 외에 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 네. 맨날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을 계기로 검찰의 뭐 인사 문제라든지 혹은 다음에 공천의 검찰 출신들이라든지 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네. 지금 있는 그러면 지금 검찰 출신들 좀 바꾸고 그 자리에 좀 넣으세요. 더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면 뭐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뭐 김기현 안 되겠냐 어대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김기현 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좀 거스를 수 있을까요? 못 거스르죠. 그러면 검사 김기현 대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지만은 국민들은요 그걸 논의로 보지 않잖아요. 또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 지망생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요. 공천 물갈이 뭐 공천 학살 특히 영남권은 보통 선거에서 한 60% 가까이 55% 60% 가까이 공천 물갈이 하거든요. 이번에는 영남권에 70% 가까이 갈 거다. 바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요즘 자불안석이죠.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자기는 공천에 힘들다를 알 텐데 그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열흘 채 안 남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도 좀 세지고 있고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있고 안철수 후보 뭐 알바 동원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안철수 후보는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알바를 동원하든 뭘 하든 합법적이면은 괜찮고 그게 불법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는 뭐 대통령실까지 나가지고 지원하는데 뭐 자기가 합법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불법 아니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또 야당은 김기현 후보 되는 게 민주당한테 제일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이 민주당한테 도움될 텐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된다든지 천하람 후보가 되면은 제일 머리 아픈 게 야당이잖아요. 물론 대통령실하고 각을 주겠지만 되는 순간에 대통령실하고 그렇게 싸움을 제가 그랬잖아요. 4년 남은 대통령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야당도 조금 판단력이 좀 흐려졌다.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뭐 체포동의안 이런 데 신경 쓰니까 조금 본인들의 이 유불리를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김기현 후보는 본인이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거든요. 이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승부수인가요? 무리수가 되는 건가요? 무리수죠. 무리수다. 이 문제는 김기현 후보가 땅 투기 의혹이죠. 실질적으로 땅 투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정치 이슈화 될 수밖에 없고 뭐 여당의 당대표가 어떤 일만한 땅을 혹은 뭐 재산이 있으면 보통 뭐 헌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당대표 하려면은 뭐 이 땅 저는 관심 없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죠. 그거를 경찰 수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찰 수사하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다음 총선 1년 남은 총선인데 총선까지 이 문제는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꾸리는 부분이 뭐 민주당으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체포동의안 부결될 텐데 부결되면은 그런 부분으로 덮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좀 힘든 상황이 계속될 거다. 저는 권노갑 상임 고문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여요. 호남의 민심이거든요. 언제까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개인 비리 문제, 의혹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부결되더라도 다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것이 민주당발 분당 사태까지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민주당도 분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체포동의안 이 표결은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뭐 벌써 상임 고문단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이번은 그냥 가자. 그 대신에 다음은 선당 후사 해달라. 호남의 민심을 전달한 네. 거거든요. 호남의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 좋지 않게 나와요. 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호남 그 주민들의 자존심이 언제까지 그 한계를 지킬 거냐. 그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만약에 다음에 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면 그때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때는 호남이 아마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뭐 대구 출신이지만 네. 뭐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TK 민심을 봅니다. TK 민심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네. 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그렇죠.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과거 이런 얘기했어요. 강남을 보수당이 강남을 먼저 때렸느냐. 그다음에 민주당이 영등포를 먼저 때렸냐. 이 싸움에서 총선의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게 민심이잖아요. 네. 양당의 중심 지역의 민심인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수도권 경쟁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시간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 일선을 좀 떠났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좀 나서는 모양새요.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행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구태 인물들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포스터 이재명은 네.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구태로 가면은 다음 총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습니까? 뭐 6월달에 들어오신다니까. 네. 이낙연 총리는 목이 있죠. 본인이 그때 대통령 후보 나갔으면 네. 이 사태가 정권 교체를 안 줬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네. 이낙연 대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황골 탈퇴,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이겨나가려면은 총선에서 나름대로 선전하려면은 황골 탈퇴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데 혹시 눈에 띄는 때가 지켜봅시다. 있을까요? 지금 뭐 천하람 후보도 뭐 갑자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예. 아마 개혁 그다음에 변화 그다음에 야권 재편 네. 그다음에 정당 정치 개편 이런 걸 들고 나오는 야당 후보. 네. 이 야당 후보가 야당은 항상 민주당 항상 때에 맞춰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끝으로 지금 뭐 개편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이 비례대표 50석 확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노림수입니다. 어떤 노림수입니까? 비례대표 50석은 절대 안 됩니다. 50석 높이는 거는 왜 국민들이 그 용납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의원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데요. 50석 늘리는 안 말고 그 세 번째 300석 놔두고 중대선거구제 뭐 권역별 비례 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결국은 의석 늘리는 거는 저도 반대하지만 네.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생 문제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방식은 보면 직접 가격을 좀 통제하는 식으로 가버립니다. 뭐 소주값 오른다니까 가서 소주 못 오르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 방식들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맞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은 그 금융, 네. 통신, 정유, 독과점의 혜택을 보고 있는 네. 쪽 이런 예. 쪽은 국가가 과도한 폭리를 막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이게 그 보수 정권은 시장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원칙이 보수 정권의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네. 너무 과도했어요. 금융도 지금 뭐 서민들 그 이자 고금리 때문에 네. 이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 기름값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문제는 뭐 공급망으로 자꾸 돌려가지고 올리는데 네.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래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 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했는데 예. 5,000원이라서 다행이더라고. 6,000원, 7,000원 걱정되는데 예. 아무튼 서민과 직결되는 물가 문제는 네. 국가가 조금 너무 자유경제를 침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네.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아하.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에 기업에 맡겨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래 좀 취하는 방식이 자유, 공정 이런 건데 뭔가 직접 누르는 방식이니까 조금 어색하다는 것도 있긴 한데 없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공정, 상식,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자유를 잘 안 지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대표님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대표님 월요일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